검은색 최고급 세단이 무거운 빗줄기를 가르며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벗어났다. 차 안의 공기는 운전석의 김비서가 애써 유지하려는 침묵에도 불구하고 뒷좌석에 앉은 남자의 냉기 어린 존재감으로 인해 팽팽하게 얼어붙어 있었다. JK그룹의 최연소 회장 강지훈, 32살의 나이에 거대한 제국을 물려받은 그는 아버지인 고 강 회장의 그림자를 완벽하게 지워낼 만큼 유능하고 또 그만큼이나 차가운 심장을 가진 남자였다. 오늘 아침 그는 상반기 실적을 결산하는 가장 중요한 이사회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지금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도시 외곽의 가족 묘역으로 향하는 중이었다. 모든 것은 그 지독한 꿈 때문이었다. 벌써 일주일째 지우는 같은 꿈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그는 언제나 아버지의 묘소 앞에 서 있었다. 현실의 묘소는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었지만 꿈속의 묘소는 어딘지 모르게 황량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강일환 회장이 꿈에 나타났다. 살아생전 늘 위험 있고 흔들림 없던 모습과는 달리 꿈속의 아버지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비통함에 휩싸인 얼굴이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떨리는 손으로 묘역의 가장 구석진, 아무도 찾지 않는 잊힌 구역을 가리키기만 했다. 그 손짓이 너무나도 절박하여 지우는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윤 부회장님께서.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백미러로 지훈의 눈치를 살폈다. 지훈의 날카로운 눈매가 창밖에 비해 젖은 풍경에 고정되어 있었다. 중요한 이사회인 건 압니다. 하지만 오늘이 아니면 안 될 것 같군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그는 논리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 불길한 예감을 무시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감정을 드러내는 법이 없는 분이었다. 그런 분이 꿈에서나마 그런 절박한 표정을 지었다는 것은 분명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였다. 지우는 넥타이를 살짝 풀며 굳은 미간을 문질렀다. 차가 묘역 입구에 다다랐을 때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마치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쏟아져 내렸다. 김 비서가 황급히 검은 우산을 펼쳐들었지만 지우는 손을 내저어 막았다. 그는 차에서 내려 쏟아지는 비를 고스란히 맞으며 묘역으로 걸어 들어갔다. 최고급 맞춤 정장이 순식간에 빗물에 젖어들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차가운 빗물이 꿈에서 비롯된 머릿속의 혼란을 씻어내는 듯했다. 그는 곧장 아버지의 묘소로 향했다. 대리석 묘비는 빗물에 씻겨 더욱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묘비 앞에는 그가 보낸 것이 분명한, 아직 싱싱한 흰 국화꽃다발이 놓여 있었다. 그는 늘 하던 대로 잠시 묵념을 했다. 그리고 꿈에서 아버지가 가리켰던 그 구석진 곳을 바라보았다. 그곳은 묘역 관리인의 작은 창고가 있는 사실상 버려진 땅이었다. 지우는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려 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그는 자신의 아버지 묘소 앞에 드리워진 2개의 낯선 그림자를 발견했다. 비에 흠뻑 젖은 남매로 보이는 2 사람이었다. 그들은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마치 이 세상의 모든 비를 다 막겠다는 듯이 서 있었다. 지우는 걸음을 멈췄다. 그의 영역에 허락 없이 침범한 자들에 대한 본능적인 경계심이 고개를 들었다. 사설 묘역이라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곳이었다. 저들은 누구인가? 지우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들을 관찰했다. 남자는 자신과 비슷한 또래로 보였지만 거친 작업복 차림에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눈빛은 활활 타오르는 불꽃 같았다. 그는 묘비를 당장이라도 부술듯이 노려보고 있었다. 반면 그 옆에 선 여자는 남자보다 조금 어려 보였고 창백한 얼굴에는 깊은 절망과 슬픔이 어려 있었다.
그녀는 남자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었지만 그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김 비서가 그들을 발견하고 황급히 지훈의 앞을 막아서려 했다. 회장님, 저들은 경비팀에 연락하겠습. 지훈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됐습니다. 내가 직접 가지. 지훈은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의 구두발이 젖은 잔디를 밟는 소리가 빗소리에 묻혔다. 그가 10여 미터 앞까지 다가갔을 때 남자가 먼저 인기척을 느꼈다. 남자는 획 고개를 돌렸다. 빗물에 젖은 얼굴 위로 두려움보다는 저기로 가득 찬 눈이 지훈을 쏘아보았다. 그 눈빛은 단순한 불청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마주한 눈빛이었다. 누구십니까? 지훈의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나갈 만큼 낮고 힘이 있었다. 그는 이런 상황에 익숙했다. 늘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혹은 원망을 품고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 하지만 이곳은 달랐다. 이곳은 그의 아버지, 그가 유일하게 존경했던 사람의 안식처였다. 당신들이 있을 곳이 아닙니다. 조용히 나가주시죠.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오직 냉정한 경고뿐이었다. 그 말을 들은 남자가 갑자기 실소했다. 있을 곳이 아니라고. 그는 헛웃음을 터뜨리더니 이내 분노로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당신이야말로 여길 찾아온 이유가 뭐야? 강일환, 그 인간 아들이지. 당신 얼굴에 그 인간의 피가 흐르는 게 보여. 남자의 목소리는 빗속에서 절규처럼 울려 퍼졌다. 그는 당장이라도 지훈에게 달려들 기세였다. 옆에 있던 여자가 다급하게 남자의 팔을 붙잡았다. 오빠, 안 돼.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마. 지훈의 미간이 좁혀졌다. 아버지를 그 인간이라고 칭하며 노골적인 저기를 드러내는 남자의 태도는 분명 평범한 불만과는 차원이 달랐다. 말 조심하는 게 좋을 겁니다. 고인에 대한 모독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지훈이 한 걸음 더 다가가며 위압적으로 말했다. 하지만 남자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여자의 손을 뿌리치고 지훈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다가섰다. 모독? 용서? 웃기지 마. 그 인간이 우리 가족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당신이 그걸 안다면 그런 말 따위는 짓거리지 못할 거다. 오빠, 제발. 여자가 울먹이며 다시 그를 막아섰다. 그리고는 지훈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그녀의 창백한 뺨에 달라붙어 있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냥 너무 힘들어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희는 그냥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 때문에. 그녀의 목소리는 비에 젖어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떨렸다. 어머니, 지훈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남자는 여전히 분을 사귀지 못한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지만 여동생의 간절한 만류에 더 이상 나서지는 않았다. 그는 대신 지훈을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며 말했다. 한서준, 내 이름이다. 그리고 이쪽은 내 동생 한서연. 똑똑히 기억해둬. 당신 아버지가 강일환이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죽음으로 몰아넣었는지 우리가 반드시 밝혀낼 테니까. 한서준, 한서연. 지훈은 머릿속으로 그 이름들을 되뇌었다. 생전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아버지의 사업이나 사생활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 하지만 서준이라는 남자의 눈에 서린 깊은 원망과 서연이라는 여자의 얼굴에 어린 처절한 슬픔은 결코 연기가 아니었다. 그 순간 지훈은 다시금 꿈속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가 가리키던 묘역의 구석진 곳.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 어머니의 유언이라고 했습니까? 지훈은 서준의 분노 어린 눈빛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단순한 경고가 아닌 날카로운 질문이 담겨 있었다. 당신들 어머니가 내 아버지와 무슨 관계였습니까?
그는 이 낯선 쌍둥이 남매가 자신의 완벽하게 통제된 삶에 균열을 일으킬 불길한 조짐임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균열의 시작은 바로 일주일 전부터 그를 괴롭혔던 그 이상한 꿈과 맞닿아 있었다. 빗줄기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세 사람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은 젖은 공기 속에서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내 아버지와 무슨 관계였습니까? 지훈의 차가운 질문이 빗소리를 뚫고 두 사람의 심장에 꽂혔다. 그 말에 여동생의 팔을 뿌리치려던 한서준이 동작을 멈췄다. 그는 잠시 허공을 응시하더니 이내 광기 어린 실소를 터뜨렸다. 관계? 관계라고 했나? 그의 웃음소리는 빗물에 젖어 스산하게 울려 퍼졌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훈을 노려보았다. 그 눈에는 순수한 분노를 넘어선 경멸과 증오가 이글거렸다. 내 놈 같은 부잣집 도련님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낭만적인 단어가 아니야. 감히 관계라는 말로 우리 어머니의 인생을 모욕하지 마. 서준은 지훈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김비서가 본능적으로 앞을 막아섰지만 지훈은 손짓으로 그를 물러나게 했다. 지훈은 서준의 불타는 눈동자를 피하지 않았다. 내 아버지는 강일화는 당신들 같은 사람들의 인생을 짓밟고 이 제국을 세운 거야. 그는 약탈자고 사기꾼이야. 그리고 우리 어머니를 죽인 살인자나 다름없어. 서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살인자라니 말을 삼가시죠. 지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아버지에 대한 모독은 그가 용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증거도 없는 비방은 증거? 서준은 지훈의 말을 가로챘다. 증거가 필요해. 우리 남매가 이렇게 비참하게 서 있는 것, 우리 어머니가 평생을 병고와 가난 속에서 살다가 오늘 새벽 차가운 병실에서 눈을 감은 것, 그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지? 그는 자신의 가슴을 세게 내리치며 소리쳤다. 내 놈의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어. 사랑, 명예,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목숨까지. 그때였다. 오빠 제발 그만해. 서연이 울부짖으며 서준의 앞을 막아섰다. 그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하고 비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를 쏟아내며 오빠의 가슴을 밀쳤다. 이러지 마. 어머니가 원하신 건 이게 아니었잖아. 제발 이분 앞에서 이러지 마. 그녀의 애원은 서준의 분노를 완전히 잠재우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그의 폭주를 잠시 멈추게는 했다. 서준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여전히 지훈을 죽일 듯이 노려보았지만 더 이상 다가서지는 않았다. 서연은 떨리는 몸을 간신히 추스르며 지훈을 향해 고개를 깊이 숙였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오빠가, 저희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지 사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빗물에 젖어 거의 속삭임처럼 들렸다. 그녀는 낡은 외투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리고는 비에 젖지 않도록 작은 비닐봉지에 곱게 쌓인 누렇게 바랜 편지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봉투는 지훈이 입고 있는 수백만 원짜리 정장과는 너무나도 이질적인 시간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물건이었다. 이것을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지훈에게 내밀었다. 어머니의 유서입니다. 아니, 유서라기보다는 평생 쓰지 못했던 편지입니다. 지훈은 편지를 받아들지 않고 그저 그것을 내려다보았다. 얇은 봉투였지만 그 무게는 청은망은처럼 느껴졌다. 김비서가 우산을 받쳐들었지만 지훈은 이미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어 있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편지를 받아들었다. 차가운 빗물이 봉투 위로 떨어졌다. 어머니는 아버님을 평생 그리워하셨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리고 평생 원망하셨습니다. 지우는 서연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서준과는 달리 그 안에는 거짓이나 악의가 없었다. 오직 사무치는 고통만이 존재했다. 그는 천천히 비닐을 벗겨내고 습기에 약간 눅눅해진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곱게 접힌 편지지 몇 장이 들어있었다. 그는 편지를 펼쳤다. 여자의 필체라고 하기엔 힘이 있지만 마지막으로 갈수록 떨림이 느껴지는 절박함이 묻어나는 글씨였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일환 씨에게, 아니 이제는 강일환 회장님이라고 불러야겠지요. 첫 문장부터 지훈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일환 씨. 어머니 외에 아버지를 그렇게 부르는 사람은 없었다. 그는 숨을 참고 다음 문장을 읽어 내려갔다. 편지는 그들의 만남, JK그룹의 전신이었던 작은 연구소 시절, 그리고 함께 꿈을 꾸었던 날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지훈이 전혀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과거였다. 당신은 내 아버지의 가장 촉망받는 제자였고, 나는 그런 당신을 존경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미래를 그렸지요. 내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개발한 그 기술, 그것이 우리 모두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지훈의 눈이 커졌다. 아버지는 JK그룹을 맨손으로 홀로 창업했다고 알려져 있었다. 동업자나 스승의 존재는 어디에도 없었다. 하지만 편지는 계속되었다. 그런데 왜 그러셨나요? 아버지의 특허를,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을 그렇게 가져가셔야 했나요?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당신은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았지요. 그리고 몇 달 뒤 당신은 내 아버지의 기술로 JK라는 이름의 회사를 세웠더군요. 당신은 내게 모든 것이 오해라고 나중에 다 설명하겠다고 했지만 그 나중은 영원히 오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버지는, 그가 평생 존경해온 아버지는 나는 당신의 아이들을 임신한 채로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지훈의 눈이 마지막 문장에서 얼어붙었다. 당신의 아이들. 그는 고개를 들어 편지를 들고 있는 자신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두 남매를 보았다. 한서준, 그리고 한서연. 자신과 놀랍도록 닮은 그 차가운 눈매를. 그들은 그의 이복 형제였다. 지우는 편지를 다시 접어 봉투에 넣었다. 일주일간 그를 괴롭혔던 악몽의 실체가 이것이었을까?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표정, 묘역구석을 가리키던 그 절박한 손짓.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참회였을까? 용서를 구하는 몸짓이었을까? 그가 알던 아버지의 세계가, 그가 딛고 서 있던 완벽한 세계가 이 얇은 편지 한 장에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다. 그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가 저지른 죄의 무게를 고스란히 마주하고 있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서연이 흐느끼며 말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아버님을, 당신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우리 남매가 당신의 자식이라는 것만이라도 알아주길 바라셨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서준은 여전히 분노에 차 있었지만 편지의 내용이 가져온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는 차마 더 이상 소리치지 못했다. 그는 그저 지훈을 노려보며 그의 입에서 나올 다음 말을 기다릴 뿐이었다. 지훈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 묘비를 바라보았다. 빗물에 씻긴 비석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낯설게 느껴졌다. 아버지, 도대체. 그의 완벽했던 세계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묘역을 떠나 돌아오는 차 안은 그곳으로 향할 때보다 더 무겁고 질식할 듯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빗줄기는 조금 약해졌지만 강지훈의 머릿속을 후려치는 혼돈은 이제 막 시작된 폭풍과도 같았다. 그는 젖은 정장 재킷을 벗어 던지고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채였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한서연이 건넨, 이제는 빗물과 습기로 축축해진 편지 봉투가 들려 있었다. 당신의 아이들. 그 세 단어가 독처럼 그의 혈관을 타고 흐르며 그가 평생 믿어왔던 모든 것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만났고 심지어 쌍둥이 자식까지. 김비서는 백미러로 지훈의 상태를 살폈다. 그의 창백한 얼굴과 그가 평생 본 적 없는 흔들림을 담고 있는 눈빛에 차마 말을 걸지 못했다. 지훈은 평소의 냉철한 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지금 막 자신의 세계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지진의 진앙에 서 있었다. 회장님, 김 비서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일단 젖은 옷부터 갈아입으시는 게.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편지 봉투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이 얇은 종이 몇 장이 JK그룹의 거대한 역사, 아니 강일환 회장이라는 신화 자체를 부정하고 있었다. 펜트하우스 집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지훈은 김 비서를 불렀다. 그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여전히 비에 젖어 스산한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김 비서. 예, 회장님. 지훈은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눈은 다시 평소의 냉정함을 되찾은 듯 보였지만 그 깊은 곳에는 혼란이 도사리고 있었다. 오늘 묘역에서 만난 그 남매, 한서준, 한서연. 그는 책상 위에 편지를 던지듯 내려놓았다. 그들의 어머니,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와 아버지와의 관계.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조사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출생 기록, 과거 행적, 그들의 어머니라는 여자의 가족관계, 그리고 내 아버지가 그들의 외조부라는 사람의 기술을 탈취했다는 주장. 그 모든 것의 진위를 확인해. 지훈은 잠시 말을 끊었다가 가장 중요한 명령을 내렸다. 이 조사는 비공식적으로 진행한다. 나 외에는 아무도 알아서는 안 돼. 특히 윤태수 부회장. 윤 부회장은 아버지의 오른팔이었고 아버지가 쓰러지신 후 지금까지 JK그룹의 실질적인 안주인 역할을 해온 사람이었다. 아버지의 과거를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유일할 터였다. 그러나 지훈은 본능적으로 그를 이 일에서 배제해야 함을 느꼈다. 김 비서는 지훈의 의도를 즉각 파악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제 개인 라인을 동원해서 그림자조차 남기지 않겠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물었다. 혹시 그 편지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지훈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내가 판단한다. 김 비서는 나에게 사실 자료만을 가져오면 돼. 나가봐. 김 비서가 물러나자 지훈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는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늘 인자하면서도 엄격했던 완벽한 경영인이자 완벽한 아버지였던 남자. 그 사진 속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아버지, 정말입니까? 그는 편지를 믿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분명 돈을 노린 추잡한 사기극일 터였다. 하지만 꿈속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표정과 오늘 마주한 한서준의 불타는 증오, 그리고 한서연의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아주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아버지가 정말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이라면, 그렇다면 자신은 도둑의 아들인가? 지훈은 거친 숨을 내쉬며 넥타이를 풀어 던졌다. 그는 이 혼란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그는 우선 이 문제를 자신이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돈이라면 돈으로 해결하면 된다. 그것이 JK의 방식이었고 강지훈의 방식이었다. 그것은 자선이 아니었다.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위험 요소를 통제하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식일 뿐이었다. 그는 김 비서가 알아낸 그들의 주소로 향했다. 서울에서도 가장 낙후된 언덕배기,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낡은 빌라의 옥탑방이었다. 최고급 세단은 그 좁은 골목길에 어울리지 않았다. 지우는 비서 없이 홀로 차에서 내렸다. 가파른 계단을 올라 옥탑방의 낡은 철문 앞에 섰을 때 그는 자신의 심장이 미묘하게 떨리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문이 거칠게 열리고 한서준이 튀어나왔다. 그는 지훈을 보자마자 마치 괴물을 본 듯한 표정을 지었다. 네가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당장 꺼져. 그의 목소리는 저기로 가득 차 있었다.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지훈은 서준의 분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차갑게 말했다. 여기서 이러지 말고 들어가서 꺼지라고 했잖아. 내 놈이랑 할 말 따위 없어. 서준이 지훈의 가슴을 밀쳤다. 지훈은 몇 걸음 물러났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어머니를 잃은 심정은 이해하지만 예의는 지키시죠. 예의, 우리 가족을 박살낸 인간의 아들한테 내가 왜? 서준이 다시 주먹을 치켜들려던 순간이었다. 오빠 그만해. 안쪽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가 급히 뛰어나와 서준의 팔을 붙잡았다. 그녀는 묘역에서보다 더 창백하고 수척해 보였다. 그녀는 상복으로 보이는 검은 옷을 입고 있었다. 지우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다. 이걸 받으시죠. 서준과 서연의 시선이 동시에 봉투로 향했다. 장례는 치러야 할 것 아닙니까? 우선 급한 대로 쓰시죠.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서준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지금 돈으로 우리를 입 다물게 하려는 거야? 그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다.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것은 긍정도 부정도 아니었다.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뿐입니다. 필요한 것, 서준은 봉투를 거칠게 쳐냈다. 돈다발이 옥상 바닥으로 비처럼 흩뿌려졌다. 이따위 더러운 돈, 네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한테서 훔쳐간 돈이잖아. 당장 가지고 꺼져. 지우는 흩어진 돈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감정적으로 대할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시죠. 당신들에게는 닥쳐, 서준이 소리쳤다. 하지만 서연이 그를 막아섰다. 그녀는 바닥에 흩어진 돈을 보지도 않고 오직 지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지훈은 그녀의 눈빛에 다시 한번 압도당했다. 그 눈에는 슬픔이나 분노가 아닌 기묘한 연민과 이해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오빠 말이 맞아요. 저희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원하는 게 뭡니까? 지훈이 물었다. 진실입니다. 서연이 말했다. 그리고 사과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평생 듣고 싶어 하셨던 단 한마디의 진심 어린 사과. 그녀는 지훈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하지만 회장님도 많이 혼란스러우시겠죠. 서연이 뜻밖의 말을 했다. 당신도 방금 아신 거잖아요. 그 순간 지훈은 자신의 완벽한 포커페이스에 균열이 가는 것을 느꼈다. 이 여자가 지금 자신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묘역에서 만난 절망에 빠진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훈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혼란과 충격을 정확히 짚어냈다. 서준은 그저 분노했지만 서연은 지훈 역시 이 비극의 또 다른 피해자일 수 있음을 본 것이었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서연의 깊은 눈동자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복잡하게 얽혔다. 그것은 저기도 연민도 아닌
운명의 소용돌이에 함께 휘말린 두 사람의 기묘한 공감대였다. 지우는 처음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 부딪혔음을 직감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돈을 줍지 않고 그대로 몸을 돌렸다. 진실은 내가 밝혀낼 겁니다. 그는 그 말만 남기고 옥탑방을 떠났다. 계단을 내려오는 그의 발걸음은 올라갈 때보다 훨씬 더 무거웠다. 강지훈의 펜트하우스는 거대한 정보분석 센터로 변해 있었다. 김비서는 지난 이틀간 잠도 자지 않은 듯 핏발이 선 눈으로 조용하지만 신속하게 움직였다. 지우는 자신이 가진 모든 권한과 자원을 동원했다. 그의 지시는 단 하나, 진실이었다. 묘역에서 만난 그 쌍둥이 남매가 뿌린 의심의 씨앗은 하룻밤 사이에 그의 마음속에서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 그가 딛고 선 기반 자체를 흔들고 있었다. 한미숙, 25년 전 실종 처리. 한병철, 한미숙에 붙인 당대 최고의 유기화학 기술자. 26년 전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 김 비서가 가져온 1차 보고는 단편적이었지만 편지의 내용과 무서울 정도로 일치했다. 한병철 박사의 사망 직후 그의 모든 연구자료와 특허권이 채무 변제 형식으로 당시 JK 연구소 소장이었던 고 강일환 회장님께 양도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법적, 지훈이 그 단어를 차갑게 되뇌었다. 그럼 비공식적인 건? 김 비서는 입술을 깨물었다. 당시 한 박사의 사고를 조사했던 경찰, 관련 서류를 처리했던 변호사, 모두 얼마 지나지 않아 업계를 떠나거나 해외로 이주했습니다. 흔적이 너무 깨끗합니다. 너무 깨끗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강력한 증거였다. 지우는 아버지가 이런 일을 처리할 때 얼마나 완벽주의자였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주먹을 쥐었다. 아버지는 그에게 항상 정당한 승리를 강조했다. 그런데 이 보고서는 아버지가 약탈자였다고 말하고 있었다. 지훈의 머릿속이 차갑게 식어갔다. 감정적인 혼란이 가라앉자 그 자리에는 경영자로서의 냉철한 분노가 차올랐다. 그는 지금 JK그룹의 정당성 그 자체를 위협하는 거대한 폭탄을 마주하고 있었다. 한편 JK그룹 본사 40층, 회장실보다 더 넓고 고풍스러운 부회장실. 윤태수 부회장은 부드러운 천으로 자신의 수석 애슈십을 닦고 있었다. 그는 강일환 회장의 창업 동지이자 2인자로서 평생을 JK에 바친 인물이었다. 강 회장이 쓰러진 후 그는 사실상 그룹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다. 그는 온화한 미소와 합리적인 판단력으로 모든 임직원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다. 그의 비서가 조용히 다가와 귓속말을 전했다. 강 회장님께서 어제 이사회를 연기하시고 가족 묘역에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김 비서에게 사적인 조사를 지시한 것 같습니다. 윤태수의 손길이 순간 멈칫했다. 아주 미세한 떨림이었지만 날카로운 비서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윤태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온화했던 눈빛은 순간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처럼 차갑게 변했다. 사적인 조사라, 하필이면 지금.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강 회장께서 너무 심심하셨던 게로군.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25년 전 그가 직접 강일환 회장을 도와 처리했던 그 잊힌 과거. 한병철의 죽음, 그리고 배신감에 차 도망쳤던 그의 딸 한미숙. 윤태수는 강지훈을 어린아이 취급했다. 유능하지만 온실 속에서 자란 도련님. 아버지의 어두운 이면을 전혀 모르는 순진한 후계자. 그는 강일환이 죽기 직전 그 아이들의 존재를 고백하며 후회했던 것을 기억했다. 그 아이들 찾아야 하네. 태수야, 내가 잘못했어.
윤태수는 당시 회장의 그 나약한 모습을 경멸했다. 위대한 제국은 그런 감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강 회장이 죽자마자 그 유언을 깨끗이 묻어버렸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망령들이 다시 기어나왔다. 그 아이들을 회장님이 만나신 건가? 윤태수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의 비서가 보고했다. 어제 묘역에서 신원 미상의 남매와 접촉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김 비서가 그들의 뒤를 캐고 있습니다. 신림동 옥탑방에 거주하는 한서준, 한서연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윤태수의 얼굴에서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다. 어리석군, 강일환도 그 아들도. 그는 즉시 다른 전화기를 들었다. 그가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팀이었다. 신림동의 한서준. 그 아이가 너무 의욕이 넘치는 것 같군.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알려줄 필요가 있겠어. 큰 소리가 나지 않게, 발을 헛디디거나 공사 자재가 떨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로. 같은 시각 한서준은 새벽 인력시장에서 막 돌아와 지친 몸을 눕히려던 참이었다. 그는 어제 강지훈이 던지고 간 돈을 생각하며 치를 떨었다. 그따위 돈 절대 받지 않아. 서연아, 넌 걱정 마. 오빠가... 그는 동생을 안심시키고 싶었지만 당장 내일 먹을 쌀이 걱정되는 것이 현실이었다. 그는 다시 작업복을 챙겨 입었다. 낮에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다. 서연아, 문단속 잘하고 있어. 어머니 영정사진 내일 꼭 찾아와야 하니까. 서준이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골목을 빠져나갈 때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조용히 그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 그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강지훈에 대한 분노와 동생에 대한 걱정뿐이었다. 그가 재개발 지역의 한적한 공사 현장 옆을 지날 때였다. 코너를 도는 순간 반대편에서 거대한 덤프트럭 한 대가 경적도 울리지 않고 맹렬하게 그를 향해 돌진했다. 뭐야? 서준은 본능적으로 핸들을 꺾었다. 오토바이는 덤프트럭을 간신히 피했지만 중심을 잃고 공사장 가벽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끼익! 구행음과 함께 서준의 몸이 공중으로 떴다가 쌓여있던 철제 파이프 덤이 위로 떨어졌다. 그는 팔을 붙잡았다. 뼈가 부러지는 고통과 함께 의식이 멀어져 갔다. 덤프트럭은 잠시 멈추는가 싶더니 이내 속도를 높여 현장을 빠져나갔다.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없었던 것처럼. 한편 지훈은 JK그룹 본사에서 긴급 이사회를 주재하고 있었다. 한서준 남매의 일로 이틀이나 미뤄진 중요한 회의였다. 그는 자신의 혼란을 숨긴 채 냉철하게 신규 바이오 사업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R&D 투자를. 그때 윤태수 부회장이 부드럽게 끼어들었다. 회장님, 아주 훌륭한 계획입니다만 지금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 아닐까요? 고강 회장님께서는 늘 안정 속의 성장을 강조하셨습니다. 윤태수의 말이 떨어지자 아버지 시절부터 자리를 지켜온 늙은 이사들이 하나둘 동조하기 시작했다. 맞습니다. 너무 급진적입니다. 시기가 좋지 않습니다. 지훈은 미간을 찌푸렸다. 분명 사전에 교감이 끝난 안건이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윤태수가 자신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이사들이 그에 동조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의견 충돌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손이 회의장을 조종하고 있었다. 윤태수가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며 그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아직 이 회사의 주인은 나다라는. 바로 그때 지훈의 주머니 속 개인 휴대폰이 진동했다. 이사회 중에는 절대 확인하지 않는 것이 철칙이었지만 불길한 예감에 그는 화면을 확인했다. 김 비서의 문자였다. 한서준, 교통사고, 중상, 현재 신원불명으로 응급실 이송, 사고 현장,
의심스러움, 지훈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회의 테이블 맞은편을 바라보았다. 윤태수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로 이사들을 독려하고 있었다. 자, 회장님의 열정은 이해하지만 우리 원로들의 경륜도. 지훈의 눈에 그 온화한 미소는 악마의 가식으로 보였다. 어제 묘역에서의 만남, 오늘 새벽의 조사 지시, 그리고 이어진 사고, 이사회에서의 노골적인 방해.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퍼즐 조각처럼 완벽하게 맞춰졌다. 윤태수, 그는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의 죄를 알고 있었고 그 죄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이제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살인 미수까지 서슴지 않는 공범이었다. 지훈은 이를 악물었다. 회의는 여기까지 하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사들이 당황했다. 윤 부회장, 잠시 저 좀 보시죠.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깔려 있었다.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사회 의사봉을 내던지듯 책상에 내려놓은 강지훈은 불타는 듯한 시선으로 회의실을 나섰다. 이사들은 갑작스러운 회의 종료와 회장의 싸늘한 분노에 어쩔 줄 몰라 웅성거렸다. 회장님, 강 회장님. 윤태수가 뒤따라 나오며 특유의 온화하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다. 무슨 급한 일이신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회의를. 지훈이 복도 한가운데서 멈춰 섰다. 그는 천천히 윤태수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경영자로서의 냉철함이 아닌 살얼음판 같은 분노가 서려 있었다. 부회장님. 그의 목소리는 뼛속까지 시릴 정도로 차가웠다. 오늘 아주 잘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경륜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는 윤태수가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김 비서에게 턱짓을 했다. 차 대기시켜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고 지훈이 로비를 가로지르는 동안 그의 머릿속은 단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를 죽게 둘 순 없어. 그것은 죄책감이었다. 자신이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기 때문에 윤태수가 움직인 것이다. 한서준의 사고는 자신을 향한 경고이자 동시에 아버지의 죄를 덮으려는 시도였다. 그들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그렇다면 한서준과 한서연은 이제 지훈에게 단순한 이복 형제가 아니라 그가 지켜야만 하는 유일한 증인이기도 했다. 병원은 전쟁터였다. 응급실 입구에서부터 피 냄새와 소독약 냄새, 그리고 절박한 비명들이 뒤섞여 있었다. 지훈은 김 비서의 안내에 따라 수술실 복도로 향했다. 저 멀리 복도 구석바닥에 한 여자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며칠 전 묘역에서 본 그 검은 상복을 그대로 입고 있었다. 텅 빈 눈동자로 수술 중이라는 붉은 램프만 바라보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세상의 모든 빛이 꺼진 듯 절망적이었다. 지훈은 걸음을 멈췄다. 이 거대한 비극 앞에서 JK그룹 회장이라는 그의 직함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는 그저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 된 남자의 아들이었다. 그가 다가가는 것을 서연은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 그녀는 오빠의 사고 소식을 듣고 넋이 나간 상태였다. 지훈이 그녀 앞에 섰을 때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초점 없는 눈이 지훈의 값비싼 구두를 훑고 그의 얼굴에 멈췄다. 왜 당신이...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갈라져 나왔다. 당신이 왜 여기에? 그녀의 눈에 경계심이나 분노가 아닌 순수한 의문이 떠올랐다. 지훈은 대답 대신 옆에 있던 김 비서에게 명령했다. 병원장 연결해. 당장. 이 병원 최고의 외과팀으로 수술 집도시키고 경과 보고는 내게 직접 하도록 해. 그리고 15층 VIP 병동 전체를 비워. 김 비서가 황급히 전화를 거는 사이 서연은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듯 자리에서 일어섰다. 무슨 짓이에요? 그녀가 지훈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힘없이 떨어졌다. 필요 없어요. 당신 돈 필요 없다고 했잖아. 그냥 가. 제발 우리 좀 내버려둬. 그녀의 절규는 분노라기보다는 애원에 가까웠다. 당신만 나타나지 않았어도 우리 오빠가 왜? 지훈은 서연의 원망을 묵묵히 받아냈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지금은 지훈이 낮게 말했다. 당신 오빠를 살리는 게 먼저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배제되어 있었지만 거스를 수 없는 힘이 있었다. 그리고 당신도 여기서 쓰러질 생각 아니라면 저기 앉아. 그는 서연을 복도 의자에 거의 방황제로 앉혔다. 그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덤덤하게 걸쳐주었다. 서연은 재킷에서 풍기는 낯선 향기와 온기의 순간 움찔했지만 그것을 뿌리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몇 시간 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다. 위험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다발성 골절과 뇌출혈이 심해서 지훈은 의사의 말을 끝까지 들었다. 그는 이미 김 비서를 통해 병원 지분을 확인했고 JK그룹의 법무팀을 통해 병원 측에 최고 수준의 치료를 명령한 상태였다. 한서준은 곧바로 삼엄한 경비 속에서 VIP 병동으로 옮겨졌다. 서연은 유리창 너머로 간신히 의식만 붙어있는 오빠의 모습을 보며 다시 주저앉았다. 그날 밤 지훈은 서연을 병원에서 끌어냈다.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싫어요. 오빠 곁에 있을 거예요. 그를 해치려던 자들입니다. 병원이라고 안전할 것 같습니까? 지훈의 말에 서연의 눈이 공포로 흔들렸다. 해치려던 자들. 그것이 사고가 아니었음을 그녀도 어렴풋이 직감하고 있었다. 지훈은 그녀를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보안 주상복합 아파트, 그가 따로 마련해둔 안가 아한자로 데려갔다. 여긴 서연은 옥탑방과는 비교도 안 되는 호화로운 내부에 할 말을 잃었다. 오빠가 퇴원할 때까지, 아니, 이 모든 일이 끝날 때까지 여기서 지내십시오. 24시간 경호 인력이 밖을 지킬 겁니다. 병원은 내가 주선한 간병인과 경호팀이 맡을 겁니다. 지훈은 냉장고를 열어 생수 한 병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서연은 그것을 받아들었지만 마시지 못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동정인가요? 아니면 입막음? 지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동정도 입막음도 아닙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눈은 깊고 어두웠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려면 당신들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이건 내 아버지가 시작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건 내 일입니다. 한서준 씨 사고, 미안합니다. 내가 조금 더 일찍 움직였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사과였다. 그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건네는 사과였다. 서연은 그 사과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지훈의 눈에서 깊은 죄책감과 그것을 뛰어넘는 무서운 결의를 보았다. 이 남자는 아버지를 대신해 속죄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방식으로 이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 남자가 무서웠지만 동시에 기묘한 신뢰감이 들기 시작했다. 이 차가운 남자의 결단력만이 지금 자신과 오빠를 지켜줄 유일한 방패처럼 느껴졌다. 두 사람 사이에는 원수의 자식이라는 관계를 넘어선 복잡하고도 위태로운 유대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지훈은 자신의 펜트하우스 집무실로 돌아왔다. 그리고 윤태수를 호출했다. 한밤중의 호출이었지만 윤태수는 예상했다는 듯 평온한 얼굴로 나타났다.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님? 지우는 조명을 모두 끈 채 스탠드 불빛 하나에 의지해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 절반이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다. 신림동 덤프트럭 사고, 부회장님 작품입니까? 단도직입적인 질문이었다. 윤태수의 온화한 미소에 처음으로 미세한 금이 갔다. 무슨 말씀을 안타까운 사고라고 들었습니다만. 안타까운 사고.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윤태수에게 다가가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JK의 방식이 언제부터 그렇게 조잡해졌습니까? 25년 전 한병철 박사를 처리할 때처럼 완벽했어야죠. 윤태수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가 한 박사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한 충격이었다. 회장님, 지금 내 사람입니다. 지훈이 윤태수의 말을 잘랐다. 당신이 감히 건드린 그 남매, 내 이복 형제입니다. 즉, JK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평생 충성을 바쳤던 강일환 회장의 자식들이란 말입니다. 윤태수는 순간 숨을 삼켰다. 그는 지훈이 거기까지 알아냈을 줄은 몰랐다. 그는 곧 평정심을 되찾았다. 그래서 어쩌시겠다는 겁니까? 이제 가식은 없었다. 그 아이들은 그룹의 치부입니다. 고 강 회장님께서도 그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저 회장님의 유지를 받드는 것뿐입니다. 유지? 지훈이 코웃음을 쳤다. 그건 유지가 아니라 당신의 탐욕을 지키기 위한 방패겠지요. 아버지가 한병철 박사에게서 빼앗은 그 기술, 그 지분 상당 부분이 지금 부회장님 차명으로 돌아가 있다는 거 내가 모를 것 같습니까? 이제 윤태수의 얼굴에서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다. 지훈이 자신의 예상보다 훨씬 더 깊게 파고들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회장님, 불필요한 호기심은 스스로를 다치게 합니다. 아직 젊으신데 많은 것을 잃으실 수도 있습니다. 잃는 건 내가 아니라 부회장이 될 겁니다. 지훈은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가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다. 한서준 씨를 공격한 건 최악의 실수였어. 당신은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겁니다. JK그룹의 최고층 이사회 회의실. 평소라면 분기별 실적 보고로 분주해야 할 공간이 얼음장 같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강지훈이 소집한 긴급 이사회. 그룹의 모든 핵심 임원이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긴 테이블에 둘러 앉아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상석에 앉은 젊은 회장 강지훈과 그 맞은편에서 여전히 온화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날카로운 기색을 감추지 못한 윤태수 부회장 사이를 불안하게 오갔다. 윤태수는 여유를 잃지 않았다. 그는 강지훈이 자신을 압박할 카드를 찾았으리라 짐작했지만 그것이 25년 묵은 완벽하게 묻어버린 과거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고작 며칠 만에 그 어린 회장이 무엇을 찾아냈겠는가? 그는 지훈의 이번 행동을 자신에게 밀린 권력을 되찾기 위한 어설픈 방역 정도로 치부하고 있었다. 회장님, 윤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렇게 긴급하게 이사회를 소집하신 이유가 무엇입지? 다들 바쁜 사람들입니다. 지훈은 대답 대신 회의실 정면에 거대한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깊이를 알 수 없는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오늘 이 자리는 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JK그룹의 지난 분기 실적을 보고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임원들이 술렁였다. JK그룹의 시작에 대해 그리고 그 시작에 묻혀있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진실이라니요, 회장님. 무슨 한 이사가 불안하게 물었다. 지훈은 그를 제지하고 김 비서에게 눈짓했다. 모든 것은 한 장의 편지에서 시작됐습니다. 지훈은 스크린에 한미숙 씨가 남긴 편지에 스캔본을 띄웠다. 윤태수의 미소가 옅어졌다. 그리고 이 편지의 주인을 찾는 과정에서
저는 충격적인 사실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스크린이 바뀌고 한 노인의 영상이 나타났다. 남루한 차림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저는 26년 전 고 강일환 회장님의 운전기사였던 박만철입니다. 윤태수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가 분명 거액을 주고 해외로 보냈던 유일한 목격자였다. 그날 한병철 박사님이 돌아가시던 날, 저는 회장님을 모시고 사고 현장 근처에 있었습니다. 아니, 사고가 나기 직전이었습니다. 임원들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박만철의 증언은 계속되었다. 회장님은 차에서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윤태수 실장님, 지금의 부회장님께서 현장으로 가셨죠. 그리고 얼마 뒤 덤프트럭이 그 끔찍한 소리가 지훈이 영상을 멈췄다. 윤 부회장, 26년 전 한병철 박사의 사고 현장에 당신은 왜 가 있었습니까? 윤태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애써 평정을 가장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저 노인은 누군지도 모르시겠습니까? 지훈이 다음 자료를 띄웠다. 그럼 이것도 모르시겠군요. 스크린에는 수십 개의 해외 참여 계좌 내역과 JK그룹의 핵심 특허 기술이 정체불명의 페이퍼 컴퍼니로 유출된 흐름도가 나타났다. 한병철 박사의 기술을 기반으로 세워진 JK그룹. 하지만 그 과실은 아버지가 아닌 부회장님께서 가장 많이 챙기셨더군요. 이 모든 것은 날조입니다. 회장님이 저를 몰아내기 위해 꾸민. 윤태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감히 아버님의 유지라고 했습니까? 지훈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아버지의 유지가 동업자를 배신하고 그의 기술을 훔치고 그의 가족을 파멸로 몰아넣는 것이었습니까? 지훈은 마지막 증거를 꺼내들었다. 그것은 김 비서와 한서연이 함께 찾아낸 은행 비밀금고 속 한미숙 씨의 유품 상자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것은 한병철 박사님의 원본 유언장입니다. 지훈이 서류를 테이블 위로 던졌다. JK그룹의 핵심 기술 특허권은 강일환 단독 소유가 아닌 한병철 박사와의 공동 소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친구이자 스승이었던 분을 배신하고 그분의 죽음을 이용해 모든 것을 독차지한 겁니다. 모든 임원이 경악했다. JK그룹의 창업 신화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윤태수는 다리가 풀린 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하지만 지훈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윤태수에게 다가가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나는 아버지가 탐욕 때문에 그런 짓을 저질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더군요. 지훈의 눈에 기묘한 연민이 스쳤다. 아버지는 당신에게 평생 속아온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무슨... 아버지는 탐욕스러웠지만 겁이 많은 분이셨죠. 하지만 당신은 달랐습니다. 지훈이 스크린에 박만철의 추가 증언 영상을 틀었다. 윤 실장님은 트럭 기색에 무언가를 건네고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마치 임무를 완수했다는 듯이. 그 순간 윤태수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그래, 그랬지. 이제야 알았나, 이 어린애야.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소리쳤다. 모든 가식이 벗겨진 탐욕과 증오로 일그러진 본 모습이었다. 그래, 강일환, 그 멍청이는 망설였어. 한병철, 그 영감탱이가 버티니까 그놈의 우정 때문에 망설였다고. 하지만 나는 이 제국이 눈앞에 보이는데 망설일 이유가 없었지.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 멍청한 트럭 기색에 돈을 쥐어주고 브레이크에 간단한 실수를 하게 만든 거. 나야. 한병철을 죽인 건 나라고. 윤태수는 지훈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내 아버지는 그저 내 공범일 뿐이야. 살인자의 공범. 평생 그 비밀로 네 아버지를 쥐고 흔들었지. 그 인간은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이미 내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 이 JK는 강일환이 아니라 내가 만든 거야. 내 거라고. 윤태수의 절규가 회의실을 울렸다. 지우는 눈을 감았다. 드디어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일주일간 그를 괴롭혔던 아버지의 꿈. 그 고통스러운 표정, 묘역구석을 가리키던 손짓. 그것은 단순히 빼앗은 것에 대한 참회가 아니었다. 그것은 살인을 방조하고 그 죄 위에서 부와 명예를 누린 자의 지옥 같은 고통이었다. 아버지는 윤태수라는 악마에게 영혼을 저당 잡힌 채 죽어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아들에게 이 지옥을 끝내달라고, 이 끔찍한 진실을 바로잡아달라고 절규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훈이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혼란이나 분노가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무겁고 차가운 슬픔만이 가라앉아 있었다. 당신 말이 맞을지도 모르지. 지훈이 낮게 말했다. 하지만 이 제국의 끝을 맺는 건 바로 나다. 지훈의 신호에 맞춰 회의실 문이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윤태수 씨, 살인교사 및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윤태수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수갑이 채워지는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며 헛웃음을 흘렸다. 그는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며 지훈을 지나쳤다. 너도 내 애비와 똑같아. 결국 괴물일 뿐이야. 회의실에는 지훈과 충격에 빠진 임원들만이 남아있었다. JK그룹의 신화는 무너졌고 그 창업주는 배신자이자 살인 공범으로 낙인 찍혔다. 강지훈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승리했다. 그는 진실을 밝혔지만 그 대가로 자신이 평생 존경했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자신의 손으로 파괴해야만 했다. 그는 상속받은 왕좌가 아닌 핏빛으로 물든 잿더미 위에 홀로 서 있었다. 윤태수가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간 이사회 회의실에는 깨진 도자기 조각 같은 침묵만이 남았다. 임원들은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대한민국 재계 신화의 민낯, 그들이 평생 충성을 바쳤던 제국의 추악한 진실이 눈앞에서 폭로되었다. 강지훈은 그 잿더미의 한가운데 홀로 서 있었다. 그는 피로에 젖은 눈을 감았다.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꿈, 그 꿈의 종착역은 결국 자신에 의한 아버지의 완벽한 파멸이었다. 폭풍은 즉각적으로 몰아쳤다. JK그룹 창업주, 살인공범, 윤태수 부회장, 26년 전 살인교사 혐의 긴급 체포.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JK그룹을 물어뜯었다. 주간은 개장과 동시에 사상 최악의 폭락을 기록했고 그룹은 문자 그대로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다. 협력사들은 줄지어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은행들은 자금 회수를 압박했다. JK그룹이라는 거대한 배는 선장 스스로가 만들어낸 암초에 부딪혀 침몰하고 있었다. 사흘 뒤 강지훈은 이 모든 혼돈의 중심에 다시 섰다. 그는 그룹 본사 1층 로비, 수백 명의 기자가 모인 기자회견장 연단에 올랐다. 임원도 변호사도 비서도 없었다. 그는 오직 홀로 모든 카메라에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섰다. 며칠 만에 눈에 띄게 수척해진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묘역에서 처음 만났을 때처럼, 아니, 그보다 더 차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골랐다. 웅성거리던 기자들이 일순간 조용해졌다. 저는 오늘 JK그룹의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고 강일환 회장의 아들로서 그리고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한 명의 인간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로비 전체를 울릴 만큼 힘이 있었다. 그는 준비된 원고 없이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언론에 보도된 모든 내용은 사실입니다. JK그룹은 제 아버지 강일환과 윤태수 부회장이 한병철 박사님을 배신하고 그의 기술을 탈취하여 세운 기업입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그는 아버지의 방조와 윤태수의 살인 교사 혐의, 그리고 지난 25년간 그들이 어떻게 그 진실을 은폐해 왔는지, 김 비서가 찾아낸 모든 자료를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듯 하나하나 공개했다. 저는 제 아버지가 저지른 죄를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그 죄 위에서 제가 누려온 모든 부와 명예를 정당화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연단에서 내려와 카메라 앞 맨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깊이, 아주 깊이 머리를 숙였다. 제 아버지를 대신하여, 그리고 JK그룹 전체를 대신하여 억울하게 돌아가신 고 한병철 박사님과 평생을 고통 속에 사시다 눈을 감으신 고 한미숙님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을 홀로 감내해 오신 유가족 한서준 씨와 한서연 씨에게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의 사죄는 1분이 넘도록 이어졌다. 로비를 가득 채웠던 것은 오직 터져 나오는 카메라, 플래시 소리뿐.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한서준은 병실 침대에 기댄 채 이 모든 광경을 TV 화면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깁스를 한 팔로 리모컨을 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저 남자, 강지훈. 자신의 부모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수의 아들. 그가 대한민국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고발하고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서준의 불타던 증오는 그 무릎 꿇은 모습 앞에서 방향을 잃고 혼란스럽게 흔들렸다. 서연은 지훈이 마련해준 안가 에인지아에서 두 손을 모은 채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원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저 남자가 짊어진 무게, 그가 감당해야 할 고통,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서라도 진실을 택한 그의 고독한 결단을 그녀는 이해하고 있었다. 그가 무릎을 꿇었을 때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흐느꼈다. 다시 연단으로 돌아온 지훈은 폭탄 선언과도 같은 마지막 발표를 이어갔다. 이에 JK그룹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첫째, JK그룹의 모태가 된 핵심 기술 특허권 및 불법적으로 취득한 모든 자산은 정당한 상속자인 한서준, 한서연 씨에게 즉각 반환합니다. 여기에는 제 개인 상속지분 전액이 포함됩니다. 모든 기자가 경악했다. 그것은 사실상 그룹 전체를 내놓겠다는 선언이었다. 둘째, JK그룹이라는 이름은 오늘부로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룹은 전면 해체 및 재편에 들어갈 것이며 오직 한병철 박사님의 순수한 연구 정신을 계승하는 HB 바이오 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기업으로 재탄생할 것입니다. 모든 경영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하며 저는 오늘부로 JK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납니다. 그것은 완벽한 몰락이자 완벽한 속죄였다. 강지훈은 자신의 손으로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하고 자신이 물려받은 제국을 해체시켰다. 그로부터 6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JK 사태는 서서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갔다. 윤태수는 1심 재판에서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했다. 강지훈은 회장직에서 물러났지만 한서준과 한서연 남매의 간곡한 요청으로 HB바이오의 정상화를 위한 임시 고문직을 맡아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조직을 재건하고 있었다. 한서준은 긴 재활 끝에 건강을 되찾았고 서연과 함께 법적으로 반환받은 막대한 재산을 이용해
한병철 한미숙 재단을 설립. 억울한 피해자들을 돕는 일에 전념하기 시작했다. 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어느 오후. 6개월 전 폭풍우가 몰아쳤던 그 묘역에 세 사람이 다시 모였다. 강지훈, 한서준, 그리고 한서연. 그들의 옷차림은 더 이상 젖어 있지 않았고 표정에도 그날의 절박함은 없었다. 그들은 먼저 묘역에서 가장 양지 바른 곳으로 새로 이장된 한병철 박사와 한미숙 씨의 합장묘 앞에 섰다. 묘비에는 진실은 결국 사랑하는 이들을 다시 만나게 한다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세 사람은 말없이 하얀 국화꽃을 내려놓고 긴 시간 동안 묵념했다. 그리고 그들은 강일환 회장의 묘로 향했다. 묘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JK그룹 창업주라는 거창한 수식어는 사라지고 남편 그리고 아버지 강일환, 이곳에 잠들다라는 단출한 비문만이 남아있었다. 서연이 먼저 다가가 준비한 꽃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원망이 없었다. 그녀는 이 무덤의 주인을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아들인 지훈을 통해 이미 위로를 받았다. 한서준은 한참 동안 묘비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서려있던 불타는 증오는 이제 재가 되어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는 천천히 지훈을 돌아보았다. 당신을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야. 서준이 입을 열었다. 내 부모님을 죽게 만든 사람이 당신 아버지라는 사실은 평생 변하지 않겠지. 지훈은 그저 묵묵히 그 말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서준이 말을 이었다. 당신은 당신 아버지와는 다른 사람이더군. 당신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 아버지의 죄를 스스로 밝혔을 때 나는 내 평생을 지탱해 온 증오가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어. 그는 잠시 지훈을 바라보다가 손을 내밀었다. 이제 정말 끝내자. 우리도 그리고 당신도. 이 지긋지긋한 악연. 지훈은 그 내밀어진 손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 그 손을 굳게 잡았다. 그것은 두 남자가 그리고 운명으로 얽힌 형제가 나눌 수 있는 가장 무겁고도 진실한 화해의 악수였다. 서준은 지훈의 어깨를 한번 툭 치고는 먼저 묘역을 내려갔다. 이제 묘역에는 지훈과 서연 두 사람만이 남았다. 가을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날렸다. 서연이 조용히 지훈의 곁으로 다가섰다. 이제 괜찮으세요? 그녀가 물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회장님이나 고문님이 아닌 그저 한 사람으로 부르고 있었다. 지훈은 묘비를 바라보며 낮게 대답했다. 아니요, 괜찮지 않습니다. 아마 평생 괜찮지 않을지도 모르죠. 그는 아버지를 사랑했고 존경했다. 그 사실은 아버지가 저지른 죄와는 별개로 그의 마음에 남아있었다. 하지만 그가 천천히 서연을 돌아보았다. 오늘부터는 다를 겁니다. 그의 눈은 6개월 전의 혼돈과 고통에서 벗어나 깊고 평온한 빛을 띠고 있었다. 더 이상 꿈을 꾸지 않습니다. 지훈이 말했다. 아버지가 이제야 정말 편히 쉬시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서연의 눈에 엷은 미소가 어렸다. 우리 어머니도 우리 아버지도 그러실 거예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묘역 너머로 물드는 붉은 가을 노을을 바라보았다. 배신과 탐욕, 증오와 복수로 얼룩졌던 어두운 과거는 이제 이 차가운 비석 아래에 함께 묻혔다. 그들 앞에는 그 모든 고통의 진실 위에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조심스럽게 피어나는 새로운 시작만이 남아있었다. 지훈이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서연의 손을 잡았다. 서연은 그 손을 뿌리치지 않고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노을 속에서 하나로 길게 이어졌다.